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 전체주의의 특별보호구역을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일들이 그곳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평화마을. 남북한 사이에는 이른바 비무장지대, DMZ라고 하는 길다란 땅이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흥미로운 장소인데 양국에 모두 눈길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남측에는 자유의 집이 있으며 그곳에서 쌍안경으로 북측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북측에는 이른바 평화마을, 기정동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북한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상을 보여주기 위해 200가구 정도로 구성된 마을입니다. 다만 이 마을에는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불이 켜지긴 하지만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창문에 켜집니다. 거리에는 거의 인적이 없고 집안에는 가구조차 없습니다. 그걸 보완하듯 2004년부터 이 마을의 스피커에서는 무려 하루 20시간 동안 애국을 날리는 행진곡과 선전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측이 이에 대응해 로그막이 틀기 전까지 이는 계속되었습니다. 양국 모두 무질서한 소음에 지쳐 이 어쿠스틱 전쟁에 정전 합의를 하게 된 셈입니다. 코카콜라 금지.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북한에서는 코카콜라를 팔지 않습니다. 북한은 2015년 이후 이른바 미국 권력을 상징하는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당연히 북한에는 맥도날드도 없습니다. 법 위반, 헤어스타일 금지. 북한에는 법으로 정해진 머리 모양 견본이 있고 그 이외의 머리 모양은 금지되어 있다. 서방 언론에서 그런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 해도 되는 헤어스타일은 18가지, 남성은 10가지라고 합니다. 또한 김정은의 머리 모양에 대한 규칙은 정보원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과 같은 헤어스타일은 금지라고 합니다. 북한 지도자는 특별한 존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도 소식통은 정반대의 내용을 전합니다. 2014년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김정은 컷이 권장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공식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없지만 국가가 열심히 올바른 머리 모양을 홍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한 공영-TV 방송에서 사회주의적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헤어컷을 이라는 시리즈가 방영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이발 빈도와 허용되는 모발 길이에 대해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게다가 권장된 모습에 적합하지 않는 인민을 리포터가 발견하면 그 사람의 이름, 거주지, 근무처를 전국에 방송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김정은 개인 숭배. 북한 이외의 나라에서는 리더에 대한 인민들의 열의를 이 정도까지 볼 수 없을 겁니다. 허술한 연기까지 더해져 전 인민이 숭배하는 광경이 이렇게 연출되고 있지만 출연자들에게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시나리오가 오스카상을 수상하지는 않았지만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마음에 드셨나요? 감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국제전화 금지. 북한 정부는 인민의 정보 필드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국외 전화가 가입자와의 통화 금지는 해당 정책의 한 요소입니다.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다양하지만 공개 처형당하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경 인근 지역에서 휴대전화로 중국이나 한국에 전화를 거는 위반자 단속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위반자는 종종 수용소로 보내지지만 언론은 그보다 더 엄격한 처벌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전화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 자체도 저렴하지는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런 통화는 가능합니다. 국영통신 사업자의 번호로 걸어 특정 전화 가입자에 대한 접속을 부탁하면 됩니다. 운이 좋으면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농구 로컬룰. 김정은도 서방 세계의 다양한 문화의 매력에 차마 거스를 순 없었나 봅니다. 위원장이 농구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농구는 북한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나라에서는 농구 규칙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덩크슛 득점이
전통적인 2점이 아니라 3점이면 어떨까요? 3포인트 슛에서 공이 링을 건드리지 않으면 4포인트가 되는 것은요? 또 경기 종료 전 3초 안에 2포인트 슛이 터지면 8점이 되는 건 어떠세요?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것보다 뛰어나고 싶다는 이런 바람이 과연 게임을 더 재밌게 만들었을까요? 거기까진 알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죄는 가족의 죄. 과거, 가족이 저지른 죄를 가족 전체가 책임진다는 방식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직도 이 사고방식이 살아있습니다. 범죄자의 3세대 가족은 단지 친족이라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감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형법전에 이런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널리 행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교통정리원. 북한은 매우 가난한 나라로 소수의 국민만이 자가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에서조차 교통량은 적으며 주로 젊은 여성 교통정리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이들 대신 신호등이 설치되거나 남성 교통정리원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은 댓글창에 알려주세요. TV 채널은 4개뿐. 사실을 말하자면 TV 채널이 4개라는 것은 충분한 숫자입니다. 과거 오랫동안 북한에는 그런 사치가 조금 더 없었으니까요. 조선중앙TV는 메인 TV 채널로 평일 3시부터 10시 30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나 공휴일은 오전부터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아주 이상한 프로그램명이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 지도자의 전임 미도한 불우의 업적, 제14차 교직자 회의 참석자를 향한 연설 등 그 밖에 많은 비슷한 정치 선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 축구도 있습니다. 녹화방송이지만요. 다른 3개 채널은 휴일과 몇몇 평일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화, 그리고 스포츠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서방적 외모 금지. 일정한 스타일의 복장이나 옷차림에 규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적지 않습니다. 북한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방의 영향력을 더더욱 경계하여 이곳에서는 귀걸이, 스키니진, 찢어진 청바지, 헤어 컬러, 서방적 로고 티셔츠, 속옷까지도 금지되었습니다. 위반자 적발을 위해 상호 감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자녀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부모도 처벌을 받고 공장 종업원이 체포되면 공장장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테니까요. 북한의 돈을 쓸 수 있는 건 북한인뿐. 북한에서 몇 안 되는 외국인은 북한 돈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2002년까지 그들을 위해 특별한 증권이 인쇄되었고 그것은 2종류가 있었습니다. 최초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빨간 도장이 찍힌 증권이, 그리고 자본주의자들에게는 녹색 도장이 할당되었습니다. 현재 가게에서 외국인은 외화로 정산하거나 특별한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금서. 북한에서는 기독교 성경 소유가 금지됩니다. 2014년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은 공공 화장실에 성경을 두고 간 채로 몇 개월간 구금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에는 1970년대에 이 나라 언어학자들에 의해 번역된 독자적인 성경 역서가 있습니다. 이 번역서를 한국 성경 역서와 비교하면 약 40%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 북한판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선 김정은 숭배 이외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단의 www. 북한에는 독자적인 인트라넷 광명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어 글로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뿐입니다. 국가 공무원과 일정 카테고리에 속한 국민, 그리고 외국인만이 바깥 세상으로 연결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인민은 휴대 단말기나 데스크톱 PC로 인트라넷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때에도 엄격한 검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림이라고 하는 단말에서는 열려있는 앱의 스크린샷이 찍혀 이용자 간의 정보 교환이 모두 감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은 반대로 광명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한 나라를 2-3개로 나누고 있는 대극적인 관계입니다. 안정성.
선거와 위기가 반복되는 세계는 안정성이 부족합니다. 정치인은 안정된 생활을 유권자들에게 약속하지만 그런 생활은 실현되지 않았고 앞으로 실현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전혀 다른 세계에서 기밀과 3대째가 일관되게 나라를 지배하고 있으며 당국의 명령이 없는 이상 어떠한 위기도 없습니다. 북한에도 물론 선거는 있지만 그것은 국민과 정부의 결속을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라는 이 나라에서는 형식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이회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는 5년마다 치러지며 그날은 거창한 축제이자 축하일이 됩니다. 이날 17세 이상 국민은 투표소에 가서 당국이 추천한 유일한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별실에 들어가야 하고 경찰에게 찍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후보자는 항상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일치시키는 방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프로파간다의 숨은 매력. 북한의 프로파간다는 귀여워 보일 정도입니다. 이런 귀여움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김정은의 모습을 보고 우는 여자아이에게 맞설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세계 정상에서 이렇게 열렬한 반응을 일으키는 인물은 또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도자를 즐겁게 하는 기쁨조를 위해 따로 여자아이들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김일성이나 아버지인 김정일도 그런 집단을 두고 있었습니다. 김일 쪽은 오락에는 안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김정은으로 인해 환희의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그가 아플 때도 웁니다. 때로는 남성조차도 사랑하는 지도자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따로 우는 연습이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나 프로파간다는 눈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에 북한이 데려온 치어리더들을 만나보세요. 이런 쇼는 NBA나 다른 어떤 치어리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천진함과 연습을 거듭한 퍼포먼스가 일체화된 북한만의 예술입니다. 완벽하네요. 예술의 보호. 북한에는 김일가의 현명 업적을 기리는 기념상과 건축물이 14만여 개나 있습니다. 만수대 예술극장에 의해 제작된 조각은 경의와 함께 설치되었으며 마치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인 것처럼 소중히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비해 기념비를 위한 특별한 쉼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이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좋은 식사. 북한에서 수도에 산다는 것은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경력 향상, 교육, 의료 측면에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또한 평양 시민들은 계란, 설탕, 기름 등의 사치품을 얻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그 사치 중 하나입니다. 최고의 생활이네요. 단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며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은 평양의 10개 중심 지구에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기타 수도의 주민은 410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하며 기본적인 식량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도 중심부에 사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따라서 수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외에 사는 사람들은 중심부로 옮겨 사는 것, 즉 생활의 레벨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양인민위원회의 충성기금에 $10,000 상당을 기부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좋은 식품을 살 수 있는 삶을 더 싸게 얻으려면 공무원에게 $2,000의 뇌물을 지불하는 수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도심부의 불법 거주자들이 붙잡히며 계란, 기름, 설탕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낙원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치를 부리려면 돈을 내야 하니까요. 정체 제로. 선진국 대도시의 러시아워를 상상해보세요.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교통체증은 그야말로 악몽이고 일하러 가는 것도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도 쇼핑하러 가는 것도 힘듭니다. 평양에는 차가 적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잊고 지낼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수도의 250만 명의 주민 중 자가용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었으며 택시도 거의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 급증과 기업활동 장려로 회사차가 많다고는 해도 북한 사람들도 자가용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택시와 트롤리버스, 버스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보시는 것과 같은 정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7년 인도네시아 언론인 자카파커가 촬영한 겁니다. 아직 도쿄만큼은 아니지만 더 이상 신호등 대신 교통정리원이 일하던 쓸쓸한 대도시는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생일 기념선물. 2022년에 북한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탄생 8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2월 16일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공휴일로 일반 서민들은 모두가 선물을 기대합니다. 물론 전원이 아니라 취업한 사람뿐입니다. 실제로는 위대한 지도자의 생일로부터 81년이 지났지만 그 1년 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축하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팬데믹 때문에 북한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선물 상태도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받은 물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효련시에서는 취업한 시민에게 이틀치 옥수수와 비누, 치약, 칫솔, 된장, 간장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설탕이 부족해 함경북도에서는 옥수수로 만든 과자가 어린이들에게 배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양강도에서는 당국이 일반 서민에게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도기관 직원들에게는 식물기름과 해산물이 각각 500g씩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양에서 지급된 선물은 예상을 훨씬 웃돌아 예년보다 호화로웠습니다. 그 내역은 속옷 2벌에 튜브치약 2개, 칫솔 2개, 비누 4개, 담요 1장. 거기에 된장 2kg, 계란 10개, 콩기름 300g, 간장 500g, 돼지고기 300g, 중국산 설탕 500g이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수도 주민들만 구할 수 있는 사치품입니다. 뜨거운 물. 물은 삶의 터전이자 사람이 편안하게 살기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음용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물입니다. 북한에서 사는 이점을 이 주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물을 끓이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두에게 식량조차 만족스럽게 제공하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뜨거운 물은 사치품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2017년 건설한 려명거리 고급 연립주택에 뜨거운 물이 없었다는 것에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 가로 건축의 상징이자 노동당 시대를 표현한 동아나라의 실태입니다. 온수는 여성 군인에게 특히 더 부족합니다. 미확인 정보에 의하면 물 부족 때문에 여군은 남성과 동시에 샤워를 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 부족 문제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언도 있습니다. 탈북자 이소연이 국무 중 겪은 곤란한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샤워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녀가 있는 부대의 수도는 사전에 일절 정화 처리를 하지 않고 인근 개울에서 직접 물을 떠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에는 개구리나 뱀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썩 유쾌한 일이 아닐 겁니다. 게다가 위생적인 면에서 볼 때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모든 장소는 아니지만 공중 목욕탕에서는 뜨거운 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문수 물놀이장에는 뜨거운 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물놀이장은 북한에서 최대 규모로 약 10유로를 내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몇 시간 동안 수영할 수 있고 게다가 수건, 젤, 샴푸, 수영복이 든 바구니를 받을 수 있으니 그렇게 비싼 돈도 아닙니다. 물론 국민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이야기이지만요. 아름다운 생활. 북한에서는 외국인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사진 촬영이 이 나라에서 검열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진은 반드시 당국이 꼼꼼히 살펴보고 전혀 무해한 것조차 종종 삭제시킵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북한의 번영이나 행복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어야 하며 곤궁이나 빈곤 혹은 극히 보통 사람들의 행동은 이 지상의 낙원에서 금지 콘텐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캐나다인 엔지니어 벤트 린드월은
이 사진을 저장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다른 많은 사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듯 충분히 세차되지 않는 트럭들이 몇 대 찍혀 있다는 이유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평양 잔디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 사람만큼 무해한 피사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은 북한의 검열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사진 속 사람이 먹기 위해 풀을 뜯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도에 사는 사람들조차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진작가 에릭 라포르그는 이 사진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했습니다. 그리고 들고 나온 사진은 이 한 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라프로그는 북한의 영구 입국 금지되었을 것입니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남한은 3,30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중국에서는 300만 톤, 미국에서는 240만 톤이 보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상황은 안정됐지만 현재 많은 문제는 행복 독트린의 배후에 은폐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나라에서 불행한 사람들의 존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 역할을 하는 배우들은 미소 짓고 있습니다. 한편 현실 속의 삶 속에서 미소가 없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노면 전차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긴 줄을 서야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입상도 이미지 변신을 했습니다. 2012년 평양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는 기쁨이었습니다. 위대한 기념비입니다. 그곳에는 과거 북한다운 엄격한 표정을 한 군복 차림의 김일성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상의 미소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김일성도 그 아들 김정일도 보다 현대적인 정장 차림이며 과거 지도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빛나고 있습니다. 김정일과 금지된 행복. 그런데 북한에서는 기쁨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2021년에 북한 사람들은 11일 동안 모든 행복 표현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김정일 서거 10주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는 북한 전역이 김정일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2021년 오래전 세상을 떠난 영수에게 조의를 표하기 위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여가를 보내고 웃고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당했습니다. 친척이 죽어도 장례식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에는 식료품을 사러 나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평양은 그리 많지 않은 여행객들에게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는 북한의 얼굴 같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진 촬영은 허가되어 있습니다. 5월 1일 스타디움은 사용되는 경기장 중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김일성 광장은 군사 퍼레이드 장소입니다. 승리의 문도 김일성의 승리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기념비와 건축물들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정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105층 높이 330m의 류경 호텔은 1987년 기공되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 건물입니다. 그래도 호텔에는 용도가 있습니다. 선전 영화에서 공개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LED 조명이 닿으면 꽤 보기는 좋습니다. 주체 사상 모뉴먼트는 대부분의 장소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거대한 건물입니다. 170m의 오벨리스크는 주체 사상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자신의 운명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주인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주로 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고립주의와 지금 북한의 전모가 자리 잡았습니다. 나라 지배자의 절대적 권위, 개인에게 우선하는 전체주의, 국민 개병주의 도입입니다. 그것이 밤에 빛나는 이 기념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평양에는 근대 건축물도 있습니다. 레스토랑, 고층 빌딩, 수족관도 2개나 됩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들은 모두 사진을 찍어도 되지만 가이드가 사진을 삭제하거나 찍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외관 아래 숨겨져 있는 것이 전부 풍요로움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아파트는 난방이나 전등이 없고 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은 사진작가가 검열을 통과할 만한 피사체를 찾아내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미국의 포토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쿠텐펠더 씨가 촬영한 이 사진을 보세요. 거기에는 최근 지어진 평양의 헬스장과 피트니스 클럽이 찍혀 있습니다. 검열은 거기에 위대한 지도자의 사진을 보았지만 데이비드는 그 지역 일대의 전등이 꺼져 있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수도에서는 엘리트층이 사는 지역조차 전력 부족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는 사진에 컴퓨터가 찍혀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이들이 전원이 꺼진 컴퓨터로 향하고 있는 이런 사진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유복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나라에서는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동을 중노동에 종사시키는 것은 오늘날 아동권리선언을 위반합니다. 철도 건설이나 암석 운반, 하루에 10시간이나 일하는 것과 같은 나날은 행복한 어린 시절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최근 미러지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아이들은 모두 무상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선전으로 내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엄격한 규율하에서도 아이는 역시 아이입니다. 때로는 규칙을 어기기도 합니다. 이쪽은 평양의 한 공원에서 안전을 위해 설치된 울타리에서 놀고 있는 소녀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농촌을 달리는 버스 앞에 서 있습니다. 불복종하는 보기 드문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도 금지됩니다. 북의 가장 큰 부채. 1970년대 스웨덴의 여러 기업들이 자국 제품을 팔기 위한 유망한 시장으로 북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973년 스웨덴은 북한의 대사관을 연 서방 진영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무역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볼보사는 1000대의 세단차 볼보 144일 조달 계약을 북한 정부와 맺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대로 1년 안에 볼보는 자동차를 만들어 구입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 차들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볼보 144 세단은 국가 지도자층에 분배됐지만 볼보사가 조심스럽게 대금을 청구한 것은 1976년에 들어서였습니다. 짐작하신 대로 지금까지 볼보는 22억 스웨덴 크로나, 1억 1000만 유로에 해당하는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거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동차 도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웨덴은 북한의 최대 대외 채무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쯤에서 사진은 없나 궁금하신가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직도 1972년과 73년에 생산된 볼보 144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벤트 린드발은 2015년에 이 차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비 지배층 엘리트의 고급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직 현역으로 사람을 태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벤트는 이 사진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양발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대 자랑. 오늘날 우리는 북한에 대해 여러 차례 진행된 로켓 발사 실험 등 군사관계로 알게 된 것도 많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군을 찬양하는 데 많은 노력을 쓰며 무기나 군사 퍼레이드의 공식 사진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김정은을 찍은 것은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여군 부대를 시찰하고 있는 사진은 아주 이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더할 나위 없는 영화로 빛나는 사람을 보면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나시나요? 감상은 댓글창에 알려주세요. 우리는 목숨을 다해
김정은 장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 노래에 맞춰 북한 아티스틱 스위밍이 연기를 합니다. 굉장히 애국적입니다. 군대에는 겉모습의 사진과는 다른 뒷면도 있습니다. 병사들은 농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버스를 밀기도 하고 잔디밭에서 자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사진을 김정은은 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병사는 한국으로 도피가 빈발하는 구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좋은 생활과 번영에서 도망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도 촬영 금지입니다. 세계 정세는 해마다 긴박해지고 있고 독재 국가는 이제 좋을 대로 자신의 세상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북한이 핵폭탄을 발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공상해 보겠습니다. 핵폭탄과 운반수단. 이미 2005년에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음을 공표했으며 2017년에는 수소폭탄 지하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그 폭탄을 사용하기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북한이 어디에 미사일을 발사하는지, 또 몇 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집니다. 잠재적으로는 미국을 포함해 북한의 모든 적대국이 위험구역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미국 영토가 공격당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북한에는 핵탄두를 바다를 넘어 보낼 수 있는 세 종류의 운반수단이 있습니다. 미사일인 화성 18은 최근 개발된 것으로 2023년 2월에 발표되었으며 4월과 7월에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북한 무기 중 최초의 고체 연료식 대륙 간탄도 미사일로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핵탄두를 포함한 최대 1.5톤의 탄두를 최장 15,000km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즉, 김정은은 미국 영토 내 어떤 표적이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이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30분 혹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괴멸적일 것입니다. 스티븐스 공과대학 알렉스 웰러스타인 교수는 핵공격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만들어 누구나 장소를 선택해 지정한 위력의 핵폭발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50킬로톤의 폭탄이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 투하되었다고 칩시다. 폭심지에서 반경 2.8km에 있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대부분은 파괴될 것입니다. 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방사선이나 충격파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도 입게 됩니다. 이러한 폭발 후 로스앤젤레스 중심부는 방사선 물질에 오염된 잔해더미가 되어 결코 원래대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폭심지에서 5.8km까지의 범위를 넓혀봅시다. 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레벨 3도 화상을 입게 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7.4km 지점에서는 건물이 남아있지만 유리창이 튀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 빠른 빛의 속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삼광을 보면 밖의 모습을 보거나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충격파에 의해 유리가 깨지면서 매우 위험한 파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 핵폭탄이 투하될 경우 37만 8천 명이 사망하고 86만 1,000명이 부상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한 대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작. 자, 시간은 심야. 북한의 어딘가 지하 깊숙한 사일로에서 고체 연료식 미사일 화성 18호 발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액체 연료인 화성 15호나 화성 17호 발사보다 이 미사일 준비를 숨기기가 더 쉽습니다. 분명 김정은은 어딘가 가까이에 있을 겁니다. 이 독재자는 무기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가 명령을 내리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래에서 발사액이 폭파되고 미사일이 사일로에서 튀어나옵니다. 지상 약 15m 높이에서 1단 엔진이 시동을 걸고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밤하늘로 비상합니다. 카운트다운의 시작입니다. 미사일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 고밀도 대기층의 저항을 뚫고 고도 1000km 이상까지 상승합니다. 한편 밤하늘은
미국 우주배치 적외선 시스템의 군사위성에 의해 우주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위성 시스템은 정지궤도와 고도타원 궤도에 배치되어 있어 말 그대로 1초 만에 미사일이 발하는 열을 감지하고 그 정보를 지구로 전송합니다. 미사일 공격 신호는 콜로라도주 버클리 우주군 기지에 있는 제2 우주경계부대가 수신합니다. 그 순간부터 위성은 탄도미사일의 열의 흔적과 비행 경로를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이 추적 시스템 라이브러리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미사일의 특징이 저장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2023년 화성 18호의 2차례 발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즉시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습니다. 이것으로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종류가 판명되었습니다. 이 탄두가 분리식이 아니라 일체형이었다고 치겠습니다. 부스트 단계. 상승 중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대형인데다가 가속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공격하기 쉬운 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요격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핵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던 것과 같은 단순한 군 테스트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미사일은 아무 일 없이 계속 비행하고 약 1분 후에 1단이 분리됩니다. 그 1분 후에는 2단이 분리되고 3분이 지날 무렵에는 3단이 분리됩니다. 이때 이미 미국 대통령과 미군 전 지도부는 공격 가능성을 알리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격이라는 확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및 한국이나 동맹국 군대는 미사일의 비행 상황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고 무엇이 공격 대상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미 해군 함선에서는 이지스 시스템의 전 방위 감시 레이더 AN/SPY-1이 하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단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탄도단 요격 미사일 시스템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이 완전한 임전 태세에 들어갑니다. 또한 괌과 하와이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 시스템은 대기권에 진입하고 있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지만 우주 공간을 날고 있는 미사일을 쏘아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미드코스 단계. 3단 로켓 엔진이 분리된 후 탄두는 미국 본토를 향해 우주 공간에서 약 30분간 탄도 비행을 합니다. 그동안 알래스카,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에서는 반경 2000km 이내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페이브포스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부채식 해상 배치 X밴드 레이더 SBX-1도 하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알래스카의 아덕섬에 소속되어 있지만 태평양 어딘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3단식 고체 연료식 탄도단 요격 미사일 GBI도 나올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대기권 외용 운동에너지 요격체 EKB를 고도 2000km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 요격체가 북한의 탄두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44개의 요격체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사일로에 배치되어 있으며 미국의 거의 전 국토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EKV에 의한 우주공간 표적 요격 성공률은 55%이므로 그 밖의 이지 시스템, 사드, 패트리엇 미사일이 서해안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단계.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그 공격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사일의 대략적인 도달 시간은 앵커리까지는 29분, 뉴욕까지는 40분 30초, 워싱턴까지는 41분입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날고 있기 때문에 도달 시간은 38분입니다. 미사일은 더미, 미끼를 뿌려 우주 공간에서의 요격을 방해하면서 30분간 비행합니다. 여기서 요격체인 EKV가 미사일을 향해 날아가고 빗나갑니다. 이어진 요격도 실패. 드디어 세 번째 만에 요격체가 표적에 명중하면서 미사일은 파괴되어 작은 파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다행이다.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결단에 책임을 내려야 합니다. 보통 선전포고에는 이해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핵공격은 특별사태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누구와도 협의할 필요 없이 그대로 핵무기 사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은 국방장관이나 군부, 그리고 민간 고문과 상의합니다.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경우 작전본부에서 또 외출 중이면 보호된 통신회선을 통해 이런 문제를 논의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결정은 불과 30초 만에 내려집니다. 이번에 대통령은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핵공격을 통한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작전은 불가피합니다. 머지않아 북한의 군사시설은 흔적도 없이 폐허가 되고 나라 자체가 소멸되고 말 가능성이 높습니다.